네, 안녕하세요. 디프리뷰 세션 2차시 CV 파트를 맡게 된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 차시에 다들 MLP 수업 들으셨을 텐데, 다들 그 몰아치는 개념들 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CV 파트랑 관련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오늘은 컴퓨터 비전 파트를 수업하기로 하였으니까,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토익 컴피티션 설명까지 하고,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MLP 파트 리뷰인데요. MLP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의미로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인풋 레이어부터 아웃풋 레이어까지 그 사이를 잇는 히든 레이어로 이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며 하는 딥러닝의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대표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있었죠. 에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순전파를 하는 딱 그 순전파와 역전파를 하는 그 한 반복이고, 배치는 한 번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 미니 배치는 그 한 묶음을 말하는 것이며, 스텝까지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비전입니다. 네, 컴퓨터 비전, 즉 CV란 컴퓨터가 이미지나 영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 분야 중에 하나로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카메라 영상에서 보행자와 신호등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 CV의 제일 대표적인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흑백 이미지에서 그 원래 이 전체 이미지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누어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픽셀이 항상 깨지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 픽셀 값의 명암 값을 이렇게 숫자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컴퓨터 비전, 즉 컴퓨터에게 이미지를 이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다음 챕터에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태스크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일 먼저 이미지 분류입니다. 한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 전체를 보고 이 이미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하나의 카테고리로 아웃풋이 카테고리로 나오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강아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초 논문은 적어두기는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베이스 세션을 듣게 될 것이므로 베이스 세션의 첫 논문을 듣기 전에 이 논문에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은 아셔야 돼요. 이런 거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태스크는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객체 탐지 태스크인데요. 이 이미지 내에서 어떤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여러분 CCTV 같은 거 보면은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네모 뜨는 거나 아니면은 아이폰 카메라 같은 거 보면 얼굴에 이렇게 네모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객체 탐지고요. 연관 태스크로는 트래킹. 그러니까 이 이미지 하나에서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렇게 객체가 막 움직일 때 바운딩 박스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포즈 이스티메이션은 자세 추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네모가 그냥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얼굴이고 이건 사람의 어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세가 지금 어떻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CV 파트의 첫 논문을 읽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레전 프로포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객체 탐지를 하기 위해선 어떤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미지의 모든 곳에 객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이미지 내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후보 영역, 그러니까 후보를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에 진짜 있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찾는 이렇게 투 스텝으로 찾는 방법이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은 RPN과 RCNN 논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방금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태스크였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전체 픽셀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이 이미지는 어떤 객체에 해당하는 이 픽셀은 어떤 객체를 나타내고 있는 픽셀인지 이렇게 완전 세세하게 따라 쓰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이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할 때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이 CNN을 설명드릴 때 아시겠지만 학습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이 이미지를 되게 흐릿하게, 되게 추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작은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객체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힘든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소실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넷이라는 논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완전 추상화를 했으면은 그 이 대충 이 즈음에 차가 있고 대충 이 바운딩 박스 요 즈음에 나무가 있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화를 했을 때 그 정보를 알아냈으면 다시 이 추상화한 거를 원래 자세한 이미지로 복원을 해서 이 이미지가 대충 여기쯤에 있다는 정보는 여기에 있으면 이 인코더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논문에서 나오는 자세한 내용이어서 직접 읽어보셔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해상도 감소를 그냥 최소화하면은 그만큼 소실되는 정보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레이션입니다. 여러분 GPT 같은 걸로 한 번씩 그 이미지 생성해 보셨죠?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이미지의 스타일을 변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세부 태스크로는 이미지 투 이미지, 그러니까 막 이거 지브리 감성으로 그려줘.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미지를 합성하고 생성하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것은 제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남자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그려준 거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성하는 것이 이미지 합성 혹은 생성이고요. 이미지 복원 혹은 복구. 이거는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옛날 화질의 그림이나 사진을 갑자기 되게 완전 선명하게 바꿔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빈 부분을 주변에 있는 맥락에 맞게 완전 화질을 높여주고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다음 태스크는 이미지 캡셔닝, 자막 생성인데요. 이미지에 있는 내용과 상황을 보고 자연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쭉 줄글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개인지 사람인지 이런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거였다면 이건 어떤 상황인지 쭉 줄글로 설명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여기 이 이미지를 제가 제미나이에게 이 이미지를 설명해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본 도시에 있는 거리 풍경을 찍은 사진이에요와 같이 줄글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 태스크는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혹은 자연어 모두 다른 형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달인데 서로 다른 모달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분야가 멀티모달입니다. 이런 이미지 캡셔닝 혹은 멀티모달을 활용했을 때 어디에서 활용이 되는지 보자면 음성 인식을 해서 저는 요즘에 손 쓰기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그냥 쓰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멀티모달에 해당할 수 있고 베리어 프리 미디어라고 하면 요즘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를 보면 그냥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노래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멀티모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지 기반 검색, 구글에 요즘에는 꼭 글로 쓰지 않아도 그냥 사진을 넣어도 이런 사진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할 수 있고 자율주행 같은 거에는 앞에 있는 센서 혹은 카메라에 감지되는 것이랑 아니 뭐 속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합쳐서 하는 이런 것도 다 멀티모달이라고 볼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런 이미지 인식 벤치마크의 표준이라고 하는데 벤치마크는 논문을 읽으면서 아마 처음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것은 이런 CV 분야의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대회였었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데이터셋입니다. 여러분이 곧 논문을 읽게 되시면
실험 부분, 그러니까 이 모델의 성능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다. 뭐 이런 말들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시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의 가장 밑에 부분에 현재 역할이라고 적어놨는데 대부분의 사전학습 모델이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한다라고 하는데 사전학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사전학습이란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일단 미리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좀 완전 아까 엄청나게 많은 태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태스크에 특화된 학습을 하기 전에 혹은 이런 데이터에 특화된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좀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만든 모델을 백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레즈넷이라는 모델이 아까 그 IELTS 어쩌고저쩌고 대회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어 있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뭐 저는 특히 뭐 CCTV 검출 같은 그런 대회를 또 따로 나가고 싶은데 저에게는 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큰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는 없으면 이렇게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CCTV 뭐 그 데이터를 추가로 이 파인 튜닝을 하면 이 CCTV에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은 이런 특별한 데이터나 아니면은 특별한 태스크에 맞게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학습 방식을 이용했을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사전학습 데이터는 완전 처음부터 학습을 시킬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써야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일반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조금 추가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높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미지 데이터 파트입니다. 이미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채널입니다. 여러분 뭐 컴퓨터 화면에서 빛의 삼원색은 RGB다 이런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전 옛날에 TV에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보면은 흰색도 완전히 흰색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걸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다 채널에 해당합니다. 채널은 데이터의 추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렇게 흑백이면은 검정이랑 흰색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래서 채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랑 하이트와 이들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려둔 게 이미지 하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제공된 PPT에는 여기에 텍스트가 써 있나요? 네, 여기가 너비고 이게 이게 높이고 이게 채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는 이미지는 이렇게 네모밖에 없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깊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채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컬러 이미지라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요거를 이미지를 좀 형상화시킨 그림입니다. 여기서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데요. 각 픽셀은 보통 0에서 255의 정수값을 지닙니다. 컴퓨터는 이 이미지를 픽셀이면은 이제 정수값이잖아요. 이 점수값들의 행렬인데 행렬이 3차원이니까 텐서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1차 시에 텐서 배웠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전 처리를 어느 정도 조금 해주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정규화라고 표현을 하죠. 정규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년도에 들었던 수업에서 교수님이 사용하셨던 자료인데 너무 전 처리의 그 성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영상이 이렇게 흑백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충 회색 언저리가 너무 많으면은 객체들이 서로 구분되어 보이지도 않고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즈음에 파란색이 몰려 있죠. 근데 이거를 양 끝으로 넓게 퍼뜨리면 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교화의 대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항상 딥러닝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데이터 부족입니다.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냥 하나의 데이터를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을 직접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건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인데요. 원본이 이렇게 생겼을 때 로테이션, 회전을 시킵니다. 플립, 상하오 혹은 좌우로 반전을 시킵니다. 블러, 흐리게 만듭니다. 이레이징, 특정 부위를 완전 검정색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크롭, 잘라냅니다. 그리고 필터, 필터를 씌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여섯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인풋 이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인풋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풀링 이렇게 세 가지까지가 한 세트인데 요거를 엄청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텐서가 나오겠죠? 이 텐서를 이렇게 크게 플래튼, 평당, 1차원 벡터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여기도 적혀 있으시죠? 이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풀링을 N회 반복하는 것을 데이터 추출 과정이라고 하고, 특징 추출 과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플래튼 한 번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까지 가는 요 부분을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과정에서 데이터의 특징,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부분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 인풋 데이터와 필터 간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피처맵을 생성을 하는데요. 피처맵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연산이란 기본적으로 같은 자리 원소끼리 곱해서 모두 더하는 연산입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1 해서 2, 0 곱하기 0 해서 0. 그러니까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한 값을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그걸 다 더하는 것이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그런데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계산을 할 때 보통 여기 같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인풋 이미지가 더 크고 필터는 이미지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윈도우를 이렇게 넘긴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4 곱하기 4 인풋 이미지와 3 곱하기 3 필터를 연산을 할 때 제일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이 필터 크기만큼의 윈도우를 만든 다음에 이 친구들과 연산한 결과가 이렇게 두 개를 아까의 방법으로 연산한 결과가 15예요. 그러면은 왼쪽 위에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윈도우라고 하거든요. 이만큼을. 그래서 이만큼을 옆으로 넘겨요. 약간 창문 열듯이 이렇게 슥 슬라이딩 합니다. 윈도우를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이 3 곱하기 3 요만큼과 필터를 계산해서 이게 또 16이니까 여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요만큼과 연산을 해서 여기에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아래까지 모두 연산이 마치면 총 4가지 스칼라 값이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 연산이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여기에서 필터, 즉 커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필터는 이미지 위를 슬라이딩하는 특징 추출 도구입니다. 이 필터라는 표현과 커널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원래는 좀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 좀 깊게 들어가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논문에서 얘네 둘을 서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구분점을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논문에서 좀 어느 정도 혼용해서 쓰더라도 아 얘는 이 친구 이 논 저자는 혼용해서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풋 채널 수가 즉 커널 수예요. 그러니까 필터의 개념이 워낙에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가로랑 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채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이미지가 있을 때 인풋 채널 수만큼의 커널이 필요하고요. 그 필터는 애초에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도구인데 이게 실제로 배워보시면 예를 들어서 세로로 뭐 긴 특징을 추출해내는 게 있고 모서리를 특징을 추출해내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서리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에 걸렸다면 이거는 책상 모서리 확률이 높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빨간색이 많은 이미지구나, 뭐 파란색이 많은 이미지구나 이런 특징을 추출하는 데 쓰는 친구인데요. 이 인풋 채널 수가 3개일 때 필터 1은 음, 사람의 얼굴을 잘 감지하는 필터예요. 그리고 필터 2는 어, 뭘 할까요? 모서리를 감지하는 필터예요. 그래서 필터 1에서 높은 숫자, 필터 1을 거친 피처 맵이 있고 필터 2를 거친 피처 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터 1을 거친 피처 맵에서 높은 숫자를 기록한 그 위치는 사람의 얼굴일 확률이 높고 필터 2를 거쳐서 나온 피처 맵에서 높은 숫자인 부분은 뭐 책상 모서리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필터 하나에서 안에는 그 전 레이어의 아웃풋인 채널, 인풋의 채널 수만큼의 커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RGB라서 세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필터를 두 개를 한다면 그 필터 하나당 커널이 세 개씩 있으니까 최종 커널 수는 여섯 개일 거고요. 커널은 이렇게 매칭되는 것을 그러니까 얘가 1이고 2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더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피처맵의 왼쪽 위에 들어가야 할 스칼라 값이 15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채널에 있는 요 인풋 이미지와 두 번째 커널을 다 계산한 결과가 13이고 뭐 세 번째 인풋이랑 세 번째 커널을 계산한 결과가 뭐 17이면은 그 세 가지 값을 다 더한 45라는 값이 여기에 생겨져서 커널 수는 합쳐집니다. 근데 필터는 한 개당 하나의 피처 맵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처 맵의 채널 수는 필터의 개수와 같고 인풋 채널 수는 커널의 수와 같다는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는 합니다. 그 다음 용어입니다. 스트라이드입니다. 필터를 적용하는 위치, 그러니까 윈도우가 슬라이딩하는 간격입니다. 투, 투 바이 투 요만큼이 윈도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슬라이딩을 원래 처음 설명드릴 땐 한 칸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스트라이드를 1이 아니라 2로 한다면 한 번에 두 칸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뭐 스트라이드가 처음 이미지가 뭐 9 곱하기 9인데 스트라이드가 3이면 세 칸씩 건너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건너뛰는 간격이고 패딩은 그 텍스트가 PDF에도 수정이 안 되어 있나요? 패딩은 이 인풋 이미지 가생이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다른 숫자를 채워주는 건데요. 이 패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윈도우가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슬라이딩을 한다고 쳤을 때 여기 맨 왼쪽 위에 있는 이 1이라는 픽셀에는 그 컨볼루션 연산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숫자인 이 2에는 이게 윈도우가 한 번 슬라이딩 하면서 두 번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요 두 번 이행 2열에 있는 이 1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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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얘는 네 번 컨볼루션 연산을 거쳐가죠. 그래서 이 픽셀의 위치가 가장자리라는 이유로 컨볼루션 연산이 덜 되고, 그러니까 특징 추출이 더 자주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장자리에 0이라는 값 혹은 뭐 1이 될 수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숫자를 패딩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패딩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도 컨볼루션 연산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특징 추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패딩입니다. 그 다음에 피처맵 사이즈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피처맵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처맵은 이 사진으로 보는 게 낫겠죠? 요 인풋 이미지와 필터를 컨볼루션 연산했을 때 결과로 나온 아웃풋입니다. 요걸 그냥 피처맵이라고 불러요. 아, 이걸로 설명을 드려도 좋네요. 이 피처맵의 사이즈는 아까 설명드렸던 스트라이드, 그리고 패딩, 그리고 인풋 이미지 사이즈, 이 그리고 필터, 이렇게 네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인풋에서 필터를 빼고 패딩에 2를 곱하고 그걸 스트라이드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 인풋 사이즈예요. 이 하얀색 부분이. 근데 만약에 필터가 2x2고 스트라이드가 1이라는 가정하에 넘겨보면 하나, 둘, 셋이 되겠죠. 그러면은 필터 사이즈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필터 사이즈만큼 덜 되잖아요. 그리고 이 패딩을 더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은데, 패딩 곱하기 두 개를 하는 이유는 패딩은 왼쪽에도 되고 오른쪽에도 되고 뭐 위아래를 생각해 봤을 때 위도 되고 아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딩 한 칸만큼에다가 2를 곱한 만큼 더해서 인풋 이미지가 되고, 거기에서 필터의 너비만큼 빼준 다음에 그걸 스트라이드로 나누고 1을 더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잡으셔야 됩니다.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약간 애매해서 나눠서 1을 더한다. 그럼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셉티브 필드라는 것은 출력 레이어의 한 픽셀이 완전 처음에 있는 입력 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역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영역을 보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3 곱하기 3이 2 곱하기 2가 됐어요. 요 한 칸은, 요 한 칸은 요만큼을 보겠죠? 요만큼을 봤으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2x2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칸은 요만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한 칸은 또 이제 이 레이어에서 얼마만큼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3, 네. 하나, 둘, 셋. 이 스트라이드 1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요 한 칸은 요만큼의 영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은 요만큼의 영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칸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의 영역이 요만큼을 참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만큼의 영역이 요만큼을 참조하면은
얘는 요만큼을 보고 이 2는 요만큼을 보잖아요. 그리고 0은 요만큼을 보겠죠. 그리고 1은 요만큼을 볼 거예요. 그래서 30이 1, 2, 0, 1을 보는데 1, 2, 0, 1이 각각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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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30은 요만큼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끝에 있던 이 30이라는 친구는 여기부터 요만큼을 이게 수용 영역, 익셉티브 필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레이어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1차 시에서 저희 승혁 선배가 아주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 함수는 뉴런에서 입력 신호의 총합을 받아서 이것을 최종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인데요. 이 활성화 함수가 필요한 역할, 필요한 이유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디시전 라인에 비선형성을 추가해서 복잡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 레이어입니다. 풀링 레이어예요. 네, 특징 추출 레이어의 마지막인데요. 피처맵의 차원을 줄이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레이어입니다. 저희가 설명은 이렇게 4x4, 뭐 3x3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이미지는 진짜 진짜 작은 거라고 해봤자 224 곱하기 224 이렇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해야 할 픽셀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충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2 곱하기 2만큼의 픽셀을 한 픽셀로 합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맥스 풀링이라는 방법은 이 네모에서 가장 큰 숫자를 넘긴다. 그리고 에버리, 어, 예, 이 풀링은 이 네 개의 숫자를 평균 내는 풀링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별도의 매개 변수가 따로 없고 그냥 차원을 줄여주는 목적만 있습니다. 다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세 가지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는 플래튼입니다. 평탄화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전체 레이어를 봤을 때 피처 축출하는 레이어를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나올 아웃풋이 대체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3차원이 아니라 막 몇 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게 하려면은 벡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쭉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그 채널 수가 세 개가 되어 있으면은 그림이 막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펴주는 그런 2차원을 1차원으로 피는 거는 되게 약간 직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글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어붙여요. 이게 플래튼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플래튼이고요. FC 레이어는 전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앞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이 되어서 이 각 이미지의 특징을 총합해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떤 클래스일까, 뭐 어떤 내용일까 이걸 판단을 내리는 층이고 소프트백스는 앞에 FC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이 점수들을 확률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레이어입니다. 소프트백스는 아마 머신러닝에서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MLP와 CNN을 비교했을 때 왜 이미지 하는 CV 분야에서는 CNN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MLP의 경우에는 처음에 인풋 이미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있을 때 각 모든 픽셀이 한 픽셀씩만 움직여도 이 빨간색을 제외하고 이 옅은 분홍색과 진한 분홍색은 다 변경이 된 픽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움직여도 변경되는 픽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처음 특징 추출을 하기도 전에 플래튼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바뀐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쫙 펴지면은 이렇게 바뀐 부분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안 바뀌어 있네요. CNN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입력 이미지의 차원을 일단 유지하면서 계속 특징을 추출해내요. 그러고 나서 플래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플래튼을 한 거보다는 그 차원이 유지됐을 때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플래튼을 나중에 하는 CNN이 CV에 더 유리하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페티션을 잠깐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다음 차시가 시작되는 화요일 전날 월요일 6시까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부터 다 계속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태스크는 딥페이크 이진 분류입니다. 이게 얼굴 이미지 300장이 테스트 데이터이고요. 이 300장이 딥페이크로 생성한 얼굴인지 원래 진짜 얼굴인지 이진 분류를 하시는 태스크입니다. 제출 제한은 2회로 두었고요. 저희가 그 이 컴페티션 결과까지 포함하여서 세션 우수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결국 그 무조건적으로 1등부터 5명만 세션 우수자 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시도를 몇 번 해봤나, 뭐 어떤 시도를 해봤고 코드가 얼마나 우수한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뭔가 매몰되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2번씩만 가끔 생각날 때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캐글로 넘어가는데요. 이 캐글 홈페이지입니다. 혹시 다들 접속이 되시나요? 아마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접속이 될 겁니다. 어, 네. 그러고 나서 이 동의사항에 동의를 하시고 나면 이제 참가는 완료를 하셨고요. 이제 만약에 뭐 제출용을 만들고 나면은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는 요 오른쪽 위에 아까 조인 어쩌고가 있던 위치에 서브미트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창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다가 제출용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뭐 나중에 여러 번 하루에 2번씩 제출하면은 어떤 게 내가 이걸 썼던 뭐 코드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설명 조금 간단하게 쓰시고 서브미트 버튼을 누르시면 제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리더보드 챕터가 있어요. 네, 리더보드에 들어가셔서 내 거 퍼블릭 성능이 어땠는지 확인을 하시고 더 발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데이터 파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샘플 이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그 베이스라인 모델을, 그 베이스라인 코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사실 재우 선배님께서 아주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다운로드 올 버튼을 누르면 zip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거 데이터가 안 그런 척 하면서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은 요 zip 파일 형태로 바로 그 베이스 모델 코드에 같은 디렉토리 내에다가 넣어두시면 코드가 잘 돌아가는데요. 코드를 돌리려면 저희는 딥러닝이기 때문에 GPU가 필요하죠. GPU 지금 다들 쓰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서버를 일시적으로 할당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 서버를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로그아웃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아마 될 것인데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캐글에서도 GPU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무래도 모르시겠죠.
캐글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노트북을 누르시면은 여기에도 이 뭐냐 코딩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이거 PY 파일은 안 되고 IPYMB 파일만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세팅이 있는데 여기 액셀러레이터를 들어가면 저는 켜져 있는데 아직 여러분은 지금 만든 계정이라서 이게 안 켜져 있을 거거든요. 이럴 때는 캐글에 열리는 컴페티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뭐 대충 GPU 쓸만한 컴페티션 뭐가 있을까요? LLM 이런 거 검색하신 다음에 뭐 꽤 괜찮아 보이는 컴페티션에 들어가시면 그 컴페티션이 GPU가 필요할 만한 컴페티션이면은 캐글 GPU를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은 잘 찾지를 못했지만 그 가입을 하겠다고 할 때 막 뭔가 핸드폰 인증을 하라 그러고 그러는 컴페티션들이 GPU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캐글에서 돌리셔도 괜찮지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일단 서버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해서 이 계정 정보는 나중에 협의가 끝나고 나면 올려드릴 건데 이 계정을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요. 이 첫 페이지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다가 먼저 그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입력을 합니다.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생성을 합니다. 폴더를 생성만 하고 업로드는 이따가 볼게요. 세션을 열어야 하는데요. 세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요. 세션 이름은 만들어두지 않으면 그냥 대충 아무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여기서 건드려야 하는 게 이 CPU가 제가 베이스라인 모델을 돌려봤을 때 4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할당을 해주실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저의 습관은 일단 맥스로 다 해놓고 열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AI 가속기가 GPU예요. 이 친구가 1로 돼 있어야지 GPU를 쓰실 수 있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해두고 시작을 하셨는데 만약에 터진다면 높여서 다시 세션을 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서버 관리자분께서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합니다. 제가 방금 만든 그 폴더를 그러니까 이 폴더를 사용할 수 있는 세션을 엽니다. 검토로 건너뛴 다음에 세션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혹시 몰라서 세션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열어둔 세션으로 들어가서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션 요 파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열어둔 세션이 다 나오는데요. 아마 다들 세션은 한 개씩,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 열 거예요. 세션 버튼을 누르고 여기 앱 다이얼로그 보기라는 것을 누르시면 이제 어떤 그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오는데 그중에 여기 있는 것들이 개발용 도구들이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편해서 VS 코드를 열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항상 나오는데요. 실행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게 제가 폴더에다가 넣어둔 것들인데요. 이거는 베이스라인 코드이고 곧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그냥 올려드릴게요. 그냥 이 코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드를 올리고, 이 폴더는 그 코드 내에 폴더 만드는 코드를 포함시켜 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이 zip 파일은 아까 제가 캐글에서 여기 데이터 파트에서 다운로드 하면은 zip 형태로 다운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냅다 그냥 바로, 네. 냅다 그냥 여기다가 올려두시면은 여기 업로드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이스라인 그냥 런 올 하셔도 돼요. 서버에서는 런 올 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용 코드인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사전학습과 파인 튜닝의 개념이 혹시 다들 기억이 나시려나요? 그 백본 모델을 되게 유명하고 굉장히 괜찮은 모델 하나 불러와서 조금만 내 데이터로 추가로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잘 나온다. 좋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인 레즈넷이라는 모델을 불러와서 프리트레인하는 후학습이 아니라 파인 튜닝하는 코드를 짜두었습니다. 뭐 꼭 이 베이스 라인대로 가실 필요는 없고 뭐 다른 굉장히 좋은 모델을 불러오신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구조를 직접 설계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코드는 추가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케글에 있는 요런 데이터 셋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필수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실시간으로 같이 하려고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것까지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이 설정은 무슨 의미냐면, 이 데이터를 로드할 때 만약에 문제 있는 데이터가 하나 껴져 있으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뱉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러면 그냥 걔 넘어뛰고 무시하고 진행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재현성. 이게 여러분 뭐 머신러닝 하실 때도 느꼈겠지만 딥러닝 하실 때도 굉장히 재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소수점 한 7개짜리쯤에서 달라져도 그 컴피티션에서 안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현 가능성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드 고정을 랜덤성이 나올 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시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설정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 그냥 돌려봤는데 워킹 디렉터리가 아까 서버 설정 세션을 켤 때 워킹 디렉토리를 뭐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더라고. 새로 생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현재 위치로 고정해주는 함수고요. 요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그 컴퓨테이션 데이터의 위치 그리고 이거는 이 데이터를 풀었을 때 이 디렉토 압축 해제한 파일들을 어디에 놓을지 설정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파인튜닝할 데이터 이름이고요.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이 친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있어야 딥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없어도 딥러닝을 할 수는 있지만 GPU를 쓰지 못합니다. GPU를 쓰지 않고 딥러닝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미지 사이즈는 224. 지수. 아, 네. 이것들은 다 학습 기본 설정들이고요. 대회의 데이터를 이렇게 zip 파일로 넣은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는 코드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상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없으면은 압축 파일이 없습니다 하는 코드고 폴더 만드는 코드고 이 디렉토리 만들어서 실행을 안 시켰구나.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요 컴페티션 데이터라는 폴더가 갑자기 생기면서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랑 CSV랑 이 친구가 다 생길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객을해서 파인튜닝용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아까 요런 이름의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한다고 했잖아요. 요,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친구를 실행을 해요. 이 캐글 허브라는 기능을 쓰면은 이 이름을 넣었을 때 그, 그 데이터를 그냥 코드에서 캐글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안 넣고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하고 그 다운받은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반환하는데 그 반환한 주소를 이렇게 그냥 문자열이 아니라 패스로 변환을 하고 요 데이터셋 언더바 dir이라는 변수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 위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지 전처리를 정해야 할 건데요. 이거는 트레인용 데이터에 적용할 이미지 전처리와 그
검증용 데이터에 적용할 이미지 전처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사이즈랑 스텐서랑 노멀라이즈 이렇게 세 개는 똑같은데요. 리사이즈는 이제 224 곱하기 224로 맞춰주는 거고, 스텐서는 그 이미지를 텐서로 바꿔주는 거고, 노멀라이즈가 설명드렸죠.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좀 특징 추출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고요. 트레인용 데이터는 그 아까 배웠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먼저 랜덤 호리젠탈 플립. 랜덤으로 수직이죠, 평이죠? 어쨌든 수평인지 수직인지 뒤집는 거고요. 컬러 지터 이 친구는 그 밝기를 0.1로 설정을 한다거나 뭐 명도를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필터 씌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 전처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오그멘테이션이 됐습니다. 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한 거죠, 사실. 트랜스포머를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코드가 아닌데, 그, 재우 선배가 코드를 짤 때 되게 막 클래스화를 한다거나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게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굉장히 좀 구조가 막 이상하다거나 좀 복잡하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온 데이터에서 실질적으로 뭐 리얼이라고 되어 있든 페이크라고 되어 있든 우리가 쓸 데이터인 거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이란 폴더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제대로 된 데이터만 꺼내 와라. 이 폴더가 맞으면은 이제 그 폴더 위치를 저장을 이 데이터셋 언더바 루트에다 저장한 다음에 뛰어나와라 라는 의미의 그런 코드고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그 진짜 데이터셋이 있는 루트를 찾으셨다면 그 데이터에서 트레인에 해당하는 거랑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거랑 불러와서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하는 도입니다. 라벨 매핑 정리. 이게 뭐 리얼이랑 페이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어떻게 라벨링이 되어 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리얼인 거를 0으로, 페이크인 거를 1로 해서 변환하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그 진짜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하나하나 순회하면서 리얼인 거는 리얼 인덱스에다가 그 페이크인 거는 페이크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해준 다음에 얘를 섞어요. 왜냐면 이게 막 특정 계열의 이미지들이 막 뭉쳐 있으면은 학습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섞어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리얼 인덱스인 거를 막 이 트레인 펄 클래시스랑 벨펄 클래시스 이거는 완전 첫 맨 위쪽에 있는 코드에 아마 변수로 설정을 해뒀었던 것 같은데 이 전체 데이터에서 뭐 0부터 250까지는 트레인 데이터로 쓰고 그 250부터 한 40개 정도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으로 쓰게 나눈 겁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아까 이 오리지널 투 타겟 라벨 그러니까 우리 규칙으로 바꾸는 함수를 정의했잖아요. 그 함수를 여기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리맵 라벨 서브셋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부르면 이 X는 안 건드리지만 Y가 만약에 뭐 이상한 숫자로 정의되어 있거나 막 문자열로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y를 아까 정의했던 그 함수로 저장해서 원하는 텐서 형식으로 넣은 다음에 바꾸겠다라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시고 그거를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더입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서도 배웠던 배치 학습, 미니 배치 학습을 할 때 이제 배치 단위로 끊어서 보내주는 로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로더를 정의했습니다. 모델을 드디어 정의합니다. 저희 베이스라인 코드에서는 레즈넷을 썼는데요. 레즈넷은 터치 비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레즈넷을 불러오는 코드를 썼고요. 여기에서 모델 파라미터 이거 무슨 코드냐면 모델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파라미터를 거의 다 유지를 한 다음에
파인튜닝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본 파라미터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최종 그 피처 추출 말고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파트 있잖아요. 아까 CNN에 설명드릴 때 제가 그게 나뉘어져 있다고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만큼이 데이터 추출이고 이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이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은 원래 백본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특징 추출 부분에서 뭐 학습을 하지 않겠다라는 설정을 해둔 거고요. 원래 모델의 그 인풋 피처 개수를 저장한 다음에 그 마지막 FC 레이어를 일단은 그걸로 만들어 두고 이게 이진 분류기 때문에 그 왼쪽이 들어가는 FC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 오른쪽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클래스 개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디바이스 이거 아까 GPU로 설정을 해두셨죠? GPU로 올립니다. 계속 실행을 안 시키고 넘어가고 있네요. 어디까지 됐지? 네. 그리고 RCAUC. 요거 머신러닝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성능 평가 지표입니다. 이거는 뭐 배우셨을 거라서 그냥 이거를 잘 건드린 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뭐 어딘가에서 오류가 나면은 이게 워낙 코드가 길어서 못 알아보게 될까 봐 오류에 대한 그런 통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X랑 Y 값을 다 모은 다음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RCAUC 스코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에 냅다 넣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인데요. 여기 가장 크게 감싸고 있는 게 에폭이죠. 에폭이 아까 순전반복부터 반복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가지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하나의 한 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에폭 번 반복한다. 이 TQDM이 뭐냐면 이 실시간으로 이걸 실행해 보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학습이 오래 걸리는데 얼마나 했는지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이나 덜 적적하니까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X 값이랑 Y 값을 다 GPU에 올려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0으로 초기화하고 뭐 확률 값을 1차원으로 받고 로스 function 이 백워드랑 스탯 이 친구가 이제 학습하는 부분이고요. 러닝노스를 계속 받아놔야 얘가 학습이 잘 되고 있나 볼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 fx가 뭐 늘면 늘수록 학습이 잘 되지 않겠나 싶을 수 있는데 오히려 fx가 늘어나면은 여러분 머신러닝 할 때 과대적합 배우셨죠. 그 과대적합 돼가지고 오히려 성능 반토막 나고 0.5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러닝 로스를 계속 확인을 해 가면서 잘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네, 또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학습을 해서 그 새로운 막 캐글에서 방금 다운받아온 그 캐글 호불호 받아온 그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대회 그 컴피티션에 제출하려면은 컴피티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인퍼런스를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이 각각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찍는 게 이렇게 두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클래스화를 아주 열심히 해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클래스가 굉장히 익숙해지신다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여기에 넣어서 코드가 오래 걸릴까 봐 걱정했는데 딱히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대로
로더, 데이터 로더를 아까, 데이터 로더를 아까 학습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로더밖에 안 만들어서 로더 만들고 추론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3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너는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계집을 해줬을 거고 이 만든 예측값을 제출 파일에 넣는 것까지 이렇게 코드로 아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것저것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새로 아예 코드를 만드셔도 되지만 또 설명하는 PDF도 만들어 주셨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이 대회 테스트 데이터를 원래 콘텐츠에 불러오는 걸로 해두시긴 했는데 제가 서버에서 쓰시라고 그냥 디렉터리 없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허깅 페이스에 있는 공개된 허깅 페이스 아니고 캐글인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얼굴 나와 있는 그 데이터셋을 확인해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할 거고요. 백본 모델은 레즈넷 1파를 썼고 그 앞에 있는 데이터 피처 부분은 학습하지 않고 마지막 분류기 FC 레이어만 학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회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이미지 300장에 대해서 페이크인지 스코어를 예측을 하고 여기에 담는 것까지가 전체 흐름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좋은 게 여기 수강생이 실험해 볼 수 있는 개선 포인트를 적어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시죠? 그래서 데이터 샘플을 늘린다거나, 이게 에폭스가 그 1로 원래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성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일단 3으로 설정을 해뒀거든요. 근데 3뿐만 아니라 뭐 한 10 정도 해놓고 더 높게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프리즈, 그러니까 가중치를 조금 더 많이, 요만큼은 고정해놓고 요만큼만, FC 레이어만 학습했잖아요. 조금 더 풀어가지고 백본을 조금 더 파인튜닝 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그멘테이션을 이거 1번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데이터를 좀 늘린다거나 레지넷 18이 굉장히 옛날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백본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논문까지 나온 애들이 아니더라도 허깅 페이스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모델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백본 모델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서브미션 파일이 생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생성이 됐어요. 데이터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냐? 데이터 파트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만든 폴더를 들어갑니다. 그 폴더에서 내가 다운받을 데이터를 찾아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나면 컴피티션에 서브미션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 코드는 여러분이 캐글이 마감이 월요일 오후 6시라고 했잖아요. 그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캐글에 그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코드는 캐글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깃허브에 올리시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깃허브를 일단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파았는데, 그 링크도 끝나면 공유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깃허브에 제출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말썽이어서 제가 제공드린 PDF를 각자 펴주세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셔서 애드 파일 누르시고 업로드 파일. 그러고 나서 여기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업로드 이은진 이런 식으로 적으신 다음에 이거 커밋 체인지 누르시면 바로 그냥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업로드, 삭제, 수정이 있잖아요. 삭제하는 방법.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점점점 누르고 하면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커밋 체인지까지 하셔야 돼요.
커미테이지를 하실 때 커밋 메시지는 그냥 하지 마시고 괄호 안에 데이트, 딜리트, 이은진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은 PDF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내 정체가 뭔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삭제가 됐어요. 수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연필 모양 누르고 수정하고 커밋 체인지. 요 커밋 체인지까지 다 하셔야 되고 그 수정하시고 나서도 픽스, 이은진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터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이는 원래 카톡방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슬랙을 위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여러분 슬랙 아세요? 그 슬랙이라고 소통하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 자이 슬랙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오늘은 말씀만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있어요. 잠시만요. 짜잔. 어때요? 마지막 페이지는 뭔가 재밌는 걸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환 애니메이션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만 오늘 CV 파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NLP 파트도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컴피티션 파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